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우락입니다. 진주는 제가 사실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진주를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학술 발표대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회도 했던 이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논문을 남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에 답사도 여러 번 다니면서 남과 관련된 이 남명 문학의 철학적 접근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남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명학의 이 생성 공간에서 뭐 지리산이나, 산청, 고령에 있는 한병루 뭐 등등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명 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이런 책도 내고 남명과 관련된 것을 주로 이렇게 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고향은 성주인데, 성주에 가면은 정가들이 많이 삽니다. 살고 거기에 이제 간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한강 선생 종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강 선생의 후손입니다. 15대 손인데, 자연스럽게 남명과 퇴계 그 사이에서 한강 선생이 그랬듯이 21세 때 한강 선생이 이 퇴계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24세 때 남명을 찾아가서 이제 제자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퇴계학, 남명학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맨 처음에 시작은 남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퇴계 공부도 많이 하면서 영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중국과 관련된 이런 어떤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남명 공부를 하면서 참 당혹스러운 게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남명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하여튼 과격하고 직선적이고, 그러면서도 시원시원하니까 젊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당혹스러웠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암 선생과의 어떤 관련성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남명학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구암을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젊은 시절에 휩쓸려 다니면서 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남명만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남명으로 박사를 받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어떤 생각이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진주향교에서 이 구암을 다시 이제 소환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암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조선의 유학사상 안에서 구암이 했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선이 정신사가 새롭게 구축된 것도 구암의 덕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주축에는 또 사천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천에 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예컨대 이현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진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지금도 이제 와 계십니다만은 같이 계속 이제 이 구암과 관련된 학술 대회를 10여 년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느껴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구암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구암 전설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작업이 사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이제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구암을 새롭게 구암 전서가 나오면은 아마 새롭게 이제 연구되고, 그러면서 구암이 우리 한국 유학 사상사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래서 한국 유학사에서 구암의 역할, 한국 유학 사상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구암은 어떤 역할을 했던가, 특히 조선 성리학사를 어떻게 거기에서 구암이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런 부분이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암의 영정입니다. 지금 국외서원에 모셔져 있어요. 그 위에 쓴 이 모자가 복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건이고 밑에 입은 옷이 심의입니다. 심의. 심자는 깊을 심자를 쓰는데, 그 가래에 보면은 이 심자를 쓰는 것은 심언하다, 마음을 깊고 멀리 가지라는 이런 뜻으로 이 심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선비들의 그 유복입니다.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상투를 두고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밑에서 글 배우고 하면서 심의를 할아버지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심의가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 고모가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심의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벌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계량 한복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도 좀 그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굉장히 하여튼 그 멋있는 옷입니다. 이 학처럼 이렇게 태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야말로 이 학과 같은, 이걸 잘 입으면은 이 학과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구암의 어떤 삶 속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암을 둘러싸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이제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자료죠. 그 다음에 구암학 연구가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한 가닥으로 계속 이제 사천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논문, 그게 아마 그 전부가 아닐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힘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박사 논문도 좀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떤 이 제대로 된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암이 이룩한 성과와 의, 특히 한국 유학사상사에서의 역할, 뭐 이런 정도로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외서원 가보셨죠? 국외서원 앞에 보면은 그 묘정비 형식으로 구산사 비도 있고 한데 최근에 문화재가 됐습니다. 구암은 151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퇴계난명보다 11살이 적습니다. 11살 적기 때문에 거의 동료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왜 연장 2배적 부사지하고 10년 이장적 형사지하고 5년 이장적 견수진이라고 하는 소학의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10살보다 약간 넘기 때문에 거의 종유하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퇴계하고 난명은. 그리고 1571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퇴계가 이제 70년에 돌아가시고 난명이 7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계하고 난명하고 이제 구암이 굉장히 하여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광해군 그 3년에 구산사라고 하는 구암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구산사 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국외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사익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밟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론으로 우리 시대에 왜 구암일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런 어떤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모임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할까? 이 자각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는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공부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보면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 고대는 그 앞에 이제 원시도 있었겠죠. 원시 그 이후에 이제 고대인데 고대는 고대 국가가 만들어 가던 고대 국가를 만들어 가던 어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는 옆에 있는 부족을 쳐가지고 전부 다 노비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 나라 안에서도 지배자가 최고입니다. 그래 지배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신화를 만드는데 단군 신화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군 신화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고 그 다음에 다른 부족들을 쳐부숴야 되기 때문에 힘이 강조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힘입니다. 힘. 그것도 근육의 힘. 근육의 힘을 가지고 부족을 쳐서 복속시키고 나라 땅을 이렇게 넓혀가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파괴와 폭력이 있겠죠. 파괴와 폭력. 그래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파괴와 폭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사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은 다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자의 인이고 또 부처의 자비 같은 것입니다. 인이란 지배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 내가 나한테 다짐을 받는 그 사람도 있고 남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시의 근간을 이루는데 그걸 중시의 보편주의. 여기에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한자 문명권,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자의 사상들이 공자나 노자의 사상, 노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생각이 보편화되죠. 이걸 가지고 한자를 중심으로 한 중시의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도덕. 여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서구 문화의 어떤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근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어떤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덕이 밥을 먹여줍니까? 도덕이 밥을 못 먹여주는 거예요. 흥부전 한번 보세요. 흥부전 보면 놀부는 백만장자고 흥부 같은 경우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비릉배기 수준이잖아요. 그게 사실 조선 후기에 자녀 중심 상속제, 자녀 균분 상속제가 아니라 장자 중심 상속제가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폐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은 전부 다 장자한테 몰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임진왜란 때문에 그렇죠. 임진왜란이 때문에 나라가 조선전기 같은 건 그렇지 않아요. 고려 시대나 조선전기 같은 경우는 재산을 균분했습니다. 균분.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골고루 나눴죠. 그래서 제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도 윤회제,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드는 거죠. 장가를 들기 때문에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잡거를 해요, 잡거. 잡거를 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집안이 망해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는 출가 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재산 넘보지 말게 하죠. 그 대신 그 시집을 좀 좋은 데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도 굉장히 약화시켜가지고 마을에 그 주위에 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는 살되 굉장히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산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몰아주죠. 그렇게 하면서 심각한 병폐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소설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흥부놀부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산 이 정여 방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이루어졌던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부 같은 경우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제비가 물어주는 박씨로 그걸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깥으로는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경제의 어떤 문제, 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흥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덕이, 우애라고 하는 이 도덕이 밥을 먹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을 추구하면서 근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자본을 빨리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게 바로 철로, 고속도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선입니다. 철로하고 고속도로는 전부 다 직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빨리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이게 이제 주목적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쟁의 대상이고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파괴와, 여기도 나름대로 또한 파괴와 폭력이 있죠. 길을 이렇게 내는데 고속도로, 저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진주에 오긴 했습니다만은 철로를 내거나 고속도로를 내다가 직선을 추구하면서 가다가 산이 놓이면 어떻습니까? 산 뚫어버리죠. 강이 있으면은 다리바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또한 파괴와 폭력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 대한 생각. 곡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강인데, 강한 보세요. 강이 흐르다가 앞에 산이 있으면은 돌아가잖아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근대 안에서는, 직선적 사고 안에서는 대화가 없어요. 빨리 가가지고 자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의 아픔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면서 치유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근대를 넘어서는 탈근대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자리도 요즘 많이 만들어지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만은 대구 향교라든가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선비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체 시군 단위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탈근대, 근대를 벗어나고 또 근대를 극복해야 하는 극근대, 이런 담론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급해왔던가? 반성을 해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대는 힘이고 자기중심주의, 근대는 도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덕. 그 다음에 근대는 돈, 자본인데 이 자본이 갖고 있는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하여튼 유효하지만은 그 이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근대를 다시 돌아보고 강의 문화, 천천히 가는 어떤 이러한 문화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해 가는, 거기에 유교가 있는 거죠. 유교.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버리고 차를 버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 거기에 문화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직선 위에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천천히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세계관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과 도덕과 자본, 그 이후에 이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기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인간의 이게 좀, 이 종교 냄새가 약간 나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계가 아무리 이제 발달하더라도 이 영성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늘과 서로 교통하고, 그 다음에 사물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주적 질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원리. 근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러한 어떤 세계를 추구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유교 쪽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계나 난명이나 구암이 평생 동안 갖고 있는 글자 하나를 들으라 하면 경입니다. 경. 경 그것은 하늘과 만나는 어떤 이런 소통로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핵심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의 어떤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 유학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했고 이게 이제 도통이라든가 도의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해놓았는데 이게 그 영성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그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신령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남명 같은 경우는 신명사도 안에 보면은 신명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신명사가 바로 이 천군이라고 하는 하늘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훼손되면 안 되니까 퇴계의 성악식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경계잠이라든가 그게 보면은 이 경을 강조합니다. 구암의 신명사부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경자 한자입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이 경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측면에서 경이 이렇게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자, 구암으로 이제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구암이 갖고 있던 성리학적 문제의식,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이게 뭘까? 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천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조선의 어떤 유학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 유학사를 퇴계와 함께 설계하고 디자인해 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분이 다 성균관 출신이거든요. 성균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하면서 조선의 유학사가 초기에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분들이 토론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걸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갖추어가는 이 머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실천으로 옮겼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지금 구암은 어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암을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도를 딱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구암은 이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참 안타깝죠. 이런 왜곡이. 그래서 구암이 했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을 새롭게 조명을 해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삶의 특징 가운데 보면 첫째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23세 때 이 사천으로 귀향을 온 규암 송인수를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규암 송인수 역시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무고사화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와 계셨는데 이런 대학자 밑에서 서울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유학 문제라든가 이 송윤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살인파거든요. 살인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학이 막 발전해 가는데 그런 분을 만났죠. 얼마나 이게 천재 기질이 있는 구암은 아주 그 초년에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살인파. 그 다음에 이제 어덕강. 이 곤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관포 어덕강은 이분은 글을 넉넉하게 했습니다. 특히 문학적 기질이 있었어요. 상상력. 그러니까 쫀쫀하게 도덕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덕강 같은 경우는 아주 활달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구암은 여기에서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좀 확산하고 개방했던 이 자유로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서 26세 때 다시 경남의 일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신재 주세붕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제자가 되는 이 사생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전에 만났던 퇴계를 이 구암이 이제 17세 때 이제 성균관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퇴계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안면을 텄죠. 안면을 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0세 때 구암이 영주 군수가 되는데 그때는 영천이라고 썼죠. 영천 군수가 되는데 그때 도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하고 직접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또 뭔가를 도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꿈꾸었던 맨 처음에 꿈은 여기서 꿨겠지만은 그 실천은 아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명도 이제 이 인근의 진주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알았겠지만은 47세 때 지리산에 함께 유람을 하면서 남명도 깊이 있게 사귀게 되고 덕산동에 남명하고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너득한 이 집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물론 거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명과 그만큼 지냈다는 거죠. 이렇게 사후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과 함께 학문적 담론을 나누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인수라든가 퇴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성균관 학맥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과거를 급제해서 서울의 어떤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보통 이제 시골에 사는 꾀재재한 이런 어떤 속 좁은 유학자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선의 어떤 유학 구도 속에서 뭔가를 꿈꾸고 이 디자인해가는 사상사를 디자인해가는 이런 어떤 세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 옆에 예컨대 진주 무슨 동, 평거동에 있으면은 평거동에는 평생 산 사람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또는 이제 서울대학교 있다가 저쪽에 어떤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컨대 진주 평거동 출신이 서울에 갔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이라든가 어디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진주에 내려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분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서 요 지역에서 자기 할배 이야기만 몇 분 하던 이런 거 하고 이런 어떤 경우하고 구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암은 어떤가? 구암은 바로 전자 같은 이분이 또 중국도 다녀오잖아요. 중국도 다녀오면서 그때 중국은 세계 대국입니다. 서양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도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안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어떤 지성사를 꿈꾸었죠. 매우 중요합니다. 송인수 만나고 그 다음에 퇴계를 만나고 했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기질이 또 남명하고 송인수하고 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실천력 이런 것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암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또 어떤 부류라고 보기보다도 하여튼 이 넓게 이제 공부하지 않는 분들한테 왜곡되게 전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외직을 두루 거치지만은 주로 외직을 통해서 학문을 했다. 요즘도 보면은 군수하거나 도지사 할 때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월천 조목이 지금 도산서원에 배향이 되어 있는데 퇴계가 주향이고 종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퇴계 이선생, 월천 조공 이렇게 해서 그 종향을 하고 있는데 이 월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안에서 퇴계를 모시고 아주 이제 선진제자로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분도 역시 이제 그 벼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큰 벼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퇴계가 갖고 있던 이런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도통의 맥락 속에서 책을 만들고 싶을 때 책판 하나 만드는데 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암은 경주 부윤이라든가 이런 그 관리, 외직을 하면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죠. 이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외직을 통해 가지고 학문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내직을 이렇게 거치면서 또 다양한 국가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봅니다. 사헌부 감찰도 하고 성경을 성지하면서 이게 한 대체로 5년. 그 다음에 영주가 그때는 영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선산, 청주, 그 다음에 경주, 순천 이 전부 다 부사 내지 군수가 돼가지고 19년 정도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 19년 이런 게 중요하죠. 지금 구암과 관련된 그 자기가 만들어놨던 책판이라든가 목판 보면 대체로 이 경주 부사, 순천 부사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보면 힘이 있을 때 자기 다음을 위해 가지고 막 이상한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어떤 지성사를 생각하면서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까. 요즘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셋째, 퇴계학과 남명학을 동시에 수용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퇴계 남명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영남 학파를 이야기할 때 양대 산맥을 퇴계 남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남명 학파 같은 경우는 인조 반정 그 이후에 굉장히 하여튼 거의 몰락 수준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특히 진주, 경상, 우도 같은 경우는 이 퇴계학이 많이 들어오고 또 노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명은 이제 부각이 많이 되지 못했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에는 상도는 인, 하도는 남명을 중심으로 해서 의, 이래서 인과 의로 경상도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남이 이제 구성됐고, 구암이 만약에 제대로 부각이 됐다면 조선시대의 어떤 이야기도 달라졌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암은 그 이후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명과 퇴계를 놓고 볼 때 중용은 바로 도거든요. 도. 그 안에 천명지 위성이요. 천과 성의 문제. 이런 부분. 성을 어떻게 이제 이 신방변의 날생 한자 있잖아요. 그죠? 그 성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온전하게 이거를 원래 있는 건데 이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하늘을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도가 있어요. 도. 중용. 그 다음에
신명사부. 남명은 신명사도를 그리고 신명사명을 쓰거든요. 이 신명사부하고 신명사도하고 명하고 이렇게 결부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결부되어 있죠. 여기에는 강한 실천력,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강한 실천력 이런 게 있어요. 이 실천은 남명 같은 경우는 비판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을 했지만은 구암 같은 경우는 책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육적 실천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넷째, 이게 이제 실천력인데요. 서원을 건립하고 성리서를 발간해서 조선시대의 유학사를 재구성하는데 기묘한 역할을 했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퇴계도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심경 같은 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논란을 많이 벌여요. 벌이면서 그 제자들 그룹 속에서 심경 주석서가 막 나오고 심경 강의라든가 이런 심경 발휘라든가 이런 이 주석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퇴계도 심경을 그 이전에 심경 후론을 보면은 그 젊은 시절에 읽었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못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한 60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다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책이 사실 엄한 아버지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하고 이 심경을 읽었는데 심경이 바로 경자 한자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요순우탕 이제 도맥을 잡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심각한 이 공부를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을 공부해 가면서 이게 성리서 발간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또 사회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바로 서원을 건립합니다. 서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구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7살 때쯤 성균관에서 꿈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가 군수되고 부사되고 하면서 퇴계와 손잡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성리학이 제대로 정립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그 시험에 수험서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할 텐데 이 책이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 무슨 책을 읽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책을 주로 이제 발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사상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예컨대 불경을 이때 많이 퇴계가 불교에 관심이 많고 이래 가지고 구암을 통해 가지고 구암도 그런 어떤 이 디스커션이 옛날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이게 불교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불경을 계속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유학사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나누었던 대화들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찍어 가지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니까 서원을 만들자. 이 두 가지거든요. 책 찍고 서원 만들기. 책 찍고 서원. 그러니까 그 책으로 서원에서 관학 같은 경우는 전부 과거를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참공부. 제대로 된 성인 되는 공부. 이게 서원에서 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는 거죠. 이걸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관리가 된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기에는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 동네의 군수, 이웃 동네의 치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그 지도자가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데 이 지도자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것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도 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함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게 이제 초점이죠. 이거죠, 이거. 서원 건립하고 성리서 발간해가지고 그것을 서원에서 읽고 서로 교육해가지고 이상국가를 만들어보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퇴계도 68세쯤에 선조하고 경연을 하고 하면서 이 선조가 제대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 선조가 그때 17살이거든요. 17살, 지금 고등학생쯤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제 그 경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 병이 나고 해가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간단하게 만드는 게 성학십도 아니겠습니까? 성학십도. 그래, 성학십도도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임금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성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니 마음껏 흐르는 어지린자 있죠. 이게 이제 마음껏 흐르는 그런 어떤 성인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은 이거 반드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성학십도잖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퇴계의 그 자리라든가 구함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허목 같은 경우는 송나라 이후 여러 선유들의 도학서가 우리나라에 크게 전파된 것은 공이 바로 구함입니다. 공이 처음 간포 발간해가지고 찍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퇴계가 예컨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구함의 힘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에 퇴계 학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퇴계 선생이 구함한테 빚졌기 때문에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퇴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구함의 힘이 없었으면 이게 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미수가 하고 있는 거죠. 송나라 이후에 여러 선유들이 지금 우리가 성리학이 조선시대에 들어온 게 송학이거든요. 송나라 이후에 여러 선유들의 도학서가 우리나라에 크게 전파된 것은 구함이 이걸 했기 때문에 성리서 발간. 공이 처음으로 간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중요한 음명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서원 건립하고 서학서원, 경주에 부사로 가가지고 김유신이라든가 설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시고 그 다음에 옥전서원, 옥전 정사를 그때 만들었죠. 그 뒤에 성격해가지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학 정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모셨는데 여기에는 한원당 김경필하고 매개 조이가 여기에 기양을 와 있었거든요. 기양 와 있었고 거기에 임청대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 임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매개가 지었는데 그래서 그게 퇴계의 글씨를 받아가지고 어디 이거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임청대라는 글씨인데요. 그 퇴계의 글씨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세워요. 그러면서 옥천 정사를 짓고 그러면서 조선도학의 연원을 이야기할 때 성리학의 연원보다 도학의 연원을 할 때 한원당부터 이야기합니다. 동방오연의 그 수연으로서 한원당. 그래서 한원당이 여기 계셨거든. 그러니까 길일 수밖에 없죠. 매개도 이제 살인파 사화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중요한 살인파이기 때문에 매개도 같이 모시고 그러면서
이 임청대를 만들고 이야기는 되어 왔겠죠. 그래 임청대를 이게 비를 만들고 그러면서 두 분을 모시는 정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옥천 정사. 나중에는 옥천 서군으로 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체로 천천히 했는데 둘째 시간에는 이 뒤에 이제 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암과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퇴계, 남명, 뭐 한강, 내암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구암 자신이 지었는 뭔가 있겠죠. 구암 자신이 지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창작을 했거나 옛날에는 또 편집을 많이 했어요. 원래 수리부작 정신에 의거해가지고 어른들이 써놨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편집 정신이 있죠. 편집 정신이 있기 때문에 편집한 사람 자체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편서가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 작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구암이 한 것입니다. 직접 썼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편집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암 전성이라 해가지고 구암의 이야기들이 구암과 관련된 글들이 자기 문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어떤 문집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구암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퇴계집에도 있고 남명집도 있고 뭐 어떤 한강집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역사적 전성하고 문학적 전성이 있어요. 역사적 전성 같은 경우는 실록이라든가 실기, 왕조실록에 구암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연료실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차는 아닌데 자기가 이 나름대로 맥락을 잡아가지고 쓰는 어떤 실제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구암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적 전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학적 전성 같은 경우는 구암이 어떤 구암과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는가, 퇴계와 만났을 때 어떤 일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구비문학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게 참 사실 중요해요. 선비들하고 어른들하고 만나보면은 구암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구암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 자료죠. 구암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남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퇴계도 이제 들어댑니다. 남명이 제일 많고 구암은 그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이제 적습니다. 근데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구암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집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구암과 관련된 구암을 찬양한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객관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로 그분의 삶을 이리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게 대체로 문학적 전성이고 객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 가지고 기록된 것이 역사적 전성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구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암 전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거 전체를 모았죠. 이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해보니까 거기에 제가 잠시 적어놨습니다만은 원고지 양이 얼마만큼 되냐면은 200자 원고지 14,500자, 500매. 14,500매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암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기에 일단 현재 수준에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아놨어요. 구암집은 이렇게 초간본 속집, 그 다음에 중간본,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었어. 근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749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암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구암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암이 써놓고 뭐 이래 했던 것들을 모으면서 그때는 오늘날처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가 구암 건지 뭐 누구 건지 잘 몰라요. 남명집도 그렇고 다른 한국어의 어떤 문집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퇴계 선생도 읽다가 이 시가 참 좋으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뒤에 사람들이 견문이 조금 작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퇴계시로 넣어버린다든가. 구암집도 그래요. 구암집은 또 심해요, 그게. 그래 노수신이라든가 윤춘년 등의 작품이 잘못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검록요라든가 의무려 선생 집의 발문을 구암이 썼는데 이거는 빠졌어요. 제대로 그때 선비들이 구암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은 알겠는데 제대로 이렇게 수습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것은 구암거가 아닌데 넣고 굉장히 중요한 구암의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빠뜨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이 남긴 글은 훼손되어 없어지고 전쟁통에 흩어져서 없어졌지만 요 행위도 남아 전하는 것이 있긴 한데 겨우 열의 두세 정도다. 이런 안타까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두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 엉뚱한 걸 이야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집이 있어야 되는데 문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력이 없으면은 자기 친척 가운데에 관에 있는 군수나 부사를 하면 거기에 맡기죠. 영남 지방에 대체로 이렇게 가명에 관찰사로 내려온다든가 부사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기호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자기 할배 문집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화사라든가 용천사라든가 이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호 노론 지역의 인사들의 문집 이런 것들이 그 책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문집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집안을 이야기할 때 집에 문집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깨의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그 국학진흥원에 보면은 안동에 국학진흥원에 가면은 책판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책판 하나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나에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든대요. 한 판에. 그게 수백 판, 어떤 큰 거는 수천 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되죠. 그 책 한 판 만들려고 하면은 집안 살림 다 거들납니다.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옛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전해져 가지고 아실 텐데요. 책을 받으면 반드시 돈을 줘라. 그래, 그 사람들 책 만든다고 집안이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받으면 요즘은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혀 다르지만은 반드시 책을 받으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지를 오거나 하면은 그 집안에 굉장한 물력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보태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죠. 미수가 쓰는 이런 부분. 편집 작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인데 성리 유편. 성리학에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순천 부사 시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제일 요긴하다.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경현록. 이거는 성리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일 텐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도학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체계화되는가, 그 선두에 누가 있는가, 그걸 찾은 사람이 바로 퇴계하고 찾은 사람이 이 김경필이죠. 한원당.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이 귀양 와 있었던 조위, 매개 이런 분들의 행적을 역시 순천부 있을 때 부사로서 간행을 합니다. 경현은 현은 바로 현인인데 김갱필하고 조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경모하다. 이분들을 경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분들의 생각을 경모하죠. 이분들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도학이죠. 성리학. 이 안에 이게 요수누탕 문무주공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주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거든요. 공자인데 공자의 이야기가 정자의 문인이 자사.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또 맹자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사서입니다. 논어 같은 경우는 공자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 정자 있죠. 정자가 대학을 지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정자의 문인이 자사잖아요. 그 계열에 또 맹자가 있고, 요게 이제 요 도통을 만드는 게 바로 누굽니까? 주자죠, 주자. 요게 사서죠. 사서가 바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자가 보니까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나라가 거들나잖아요. 북송에서 남송으로 오고 남송에서 주자가 보니까 이민족을 통해가지고 중국이 망하겠다. 이 절체절명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족 중심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게 도통이죠. 거기에서 뽑아내는 게 사설을 만드는데 자기가 주석을 다르고 만드는 게 바로 공자. 그 발견한 사람이 공자하고 정자하고 자사하고 맹자죠. 그래서 요수누탕 문무주공으로부터 사설을 통해서 내려온 이 구도를 북송 때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서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주자입니다. 그러면서 뚝 끊겼다가 북송 때 여러 현인들이 나오고 성리학자들 그것을 주자가 집대성해가지고 주자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자의 생각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누구부터 가장 하여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한원당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하고 퇴계도 맨 처음에는 한원당하고 일두하고 그 다음에 이 조광조, 이현적 이분 세 부분을 문묘에 종사하려고 하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까지 동방 오현으로 문묘에 배양이 되잖아요. 이 도학의 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퇴계가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원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느낌 딱 오시죠? 이거는 성리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중국의 성리학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사가 바로 도통사입니다. 이 도맥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이민족의 침입을 이렇게 받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맥락을 한족 중심으로 요수누탕의 어떤 정신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떤 영토를 바로 이런 도학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걸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고 이거는 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런 의식을 갖고 성리유편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생각을 모은 책을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뒤에 한강선생 같은 경우는 매개는 조금 이제 도학의 어떤 그 연맥상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빼고 이 한원당을 중심으로 해서 빠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경연록을 다시 편찬합니다. 경연록. 그 다음에 이제 수서시인데 수서시도 참 이게 재미있어요. 육대조의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70세를 맞아가지고 이 생일 연을 여는데 그때 강맹경이 축시를 이렇게 씁니다. 쓰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화원을 해서 체계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구암이 모아가지고 간행을 하죠. 부모에 대한 효심.
이건 이제 문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주력한 것입니다. 구암이 주력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거죠. 편집 작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가운데에 1562년 퇴계가 이제 62살 때였는데 그때 구암이 도산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구암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석별을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퇴계가 시한수를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서 당나라 유상이라고 하는 시를 유상이 지었는 이 시를 구암한테 줍니다. 그게 이 시예요. 이게 두 어른들이 마음이 얼마나 서로 이제 밀착되어 있었는가, 좋아하고 그리워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교재 보니까 이 프린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끝에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걸 써놓기 바랍니다. 군거 춘산 수공유 그대 떠나니 누구와 함께 이 봄산을 논일까. 조제화락 수공유라 새는 울고 꽃은 지고 물은 홀로 흐르네. 참 허전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참 이렇게 정을 나누다가 누구하고 논일고 너 떠나간 다음에 산천을 보니까 새는 울고 꽃은 지고 물은 홀로 흐르네. 참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조송별 임유수 오늘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 타일 상사 내 수두라. 다른 날 서로 그리우면 너와 내가 헤어졌던 이 물가로 다시 오리. 시 멋있죠? 네 그리우면은 너하고 헤어졌던 요 물가에 다시 오겠다. 너 떠나간 이 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텅 비어 있는데 꽃은 울고 새가 이렇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 다음에 물이 막 흐르니까 이 사실 더 슬프죠 이게. 우월장제 초색다하니 송군남포 동비가라. 이게 정지상의 시입니다만은 풀이 막 파랗게 이렇게 돋아날 때 오히려 그리운 사람은 더 그리운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석간대가 도산서원 가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거기에 밑으로 물가 쪽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있어요. 요 표석이 있고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자리가 아니고 물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만은 안동호 그거를 만들고 하면서 여기에 다시 이제 새긴 것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구암이 차운시를 써요. 어느 해나 이 놀이 계속할까. 한 봄의 심사가 푸른 강물에 흘러가네. 내가에서 송불하며 신신당부하신 퇴계의 그 말씀 돌이켜 생각하니 머리가 다 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차운시를 짓습니다. 퇴계집에 있어요. 타일 상사 내 수두 다른 날 서로 그리우면은 내가 이 물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산 서당이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1,000원짜리 보면은 지폐 보면은 퇴계 영정이 있고 그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길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리 갑니다만은 안동호 만들면서 물이 차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퇴계가 구암하고 헤어질 날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길이 이랬으니까 이게 낙천이에요. 요게 천운대, 요게 천연대. 요게 천연대인데 퇴계가 여기 늘 있으면서 이게 천운대니까 요렇게 걸으면서 천운대 돌아들어 요게 왈락제거든. 왈락제 소시한대. 만근생에 만군을 쌓아두고 공부하면서 지내는 생애, 나의 생애, 낙사 무궁하여라. 즐거운 일로 끝이었구나. 이 중에 왕래풍류 일러무사말이요. 이 중에 책을 읽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색하는 이
즐거움, 풍류, 말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는 도산 시국에서 시를 짓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서 쭉 나와가지고 천연대를 돌아다가지고 이렇게 구함하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오죠. 와가지고 이 정도에서 헤어지죠. 지금은 이제 뭐 여기 원래는 이제 여기 물이 잠기고 요 위로 요 뒤에 갖다 놨습니다만은. 그래 그때 보는 듯하죠. 그 퇴계가 여기서 구함하고 헤어지고 이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 여기서 헤어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 이게 한참 돌아와가지고 이 얼마나 여기 앉아 있을 때 허전했겠어요. 그러니까 타일상사, 내 수두, 다른 날 당신이 그리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자기 마음하고 꼭 가서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이 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유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를 써가지고 구함한테 줬던 거죠. 다른 날 네가 그리우면은 내가 너와 헤어진 이 물가로 다시 돌아오겠다. 자, 그러면은 구함학 연구가 이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진했을까? 구함집의 불완전성. 구함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알겠죠? 다른 것도 막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는 그거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구함에게 보낸 편지가 140여 통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계가 구함보다 한 11살 정도 많은데 나이 적은 사람이 더 편지를 많이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또 퇴계는 그때 당대의 대학자거든요. 아마 이게 구함이 퇴계한테 보낸 편지는 답신이 이제 퇴계집에 보면은 140여 통이 되는데 구함은 아마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구함집이 다 실려 있어야 되거든요. 구함집에는 지금 4통밖에 실리지 않는데 이 4통도 퇴계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퇴계집에서 그 구함이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함집을 만들면서 제대로 남아있던 문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답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대체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근데 이런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거나 이런 것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속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그 집안에서 욕심을 많이 냈겠죠. 사천 지역의 유림이라든가. 그래 하면서 이제 잘못 끼워넣은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다. 그러니까 구함집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함집 자체가. 그래서 이걸 조금 해소해 보기 위해 가지고 전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제 사실 밝힐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진주옥사, 진주 음보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용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진주옥사 내지 진주 음보옥과 관련되어 있는 남명과의 절교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건 약간 조심스럽기도 해요. 지금도. 진주에 하종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의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데 전처가 돌아가십니다. 전처가 누구냐 하면은 남명의 형이 조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이제 시집을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서가 되죠. 질서인데 이분이 이제 죽고 나가지고 후처를 맡는데 후처가 구함하고 구함의 첩과 인척 관계가 있어요.
구암의 첩과 인척의 관계.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후처가 음행이 있다라고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발설했는지, 그건 이제 사실은 잘 모르는데 대체로 이제 남명이다. 그러니까 남명이 정인홍하고 하항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감사에게 고소를 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증이 없어요. 그래가 그때 이제 붙잡혀 왔던 사람들 다 방면하고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암이 그 남명의 제자들이 왜 그럴 수가 있노? 이렇게 하면서 특히 하항이 이 후처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회가 출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선비들이 조정에도 막 이야기가 되고 이 뒤에 남명이 있다. 남명이 이제 조정을 해서 그렇다. 이런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구암이 이제 후처하고 어찌든 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명은 구암이 이제 사실 그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력이라든 인맥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일이 안 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절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교. 남명과 구암의 절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교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너희들도 행동을 정하라. 뭐 이런 어떤 편지를 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암은 이거를 퇴계한테 자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퇴계는 남명을 비판적 시각으로 어떻게 그 아녀자의 행실을 가지고 명류들이 그렇게 갈라설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으로 비난을 해요. 그걸 이제 그 내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듣고 퇴계를 공격하는 포문을 엽니다. 퇴계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남명이 제자들한테 보내는 편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남명집을 발간하게 돼요. 남명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남명집을 이제 발간하게 되면서 그 퇴계를 공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발남명집설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쓰게 되면서 한강하고 부딪힙니다. 한강하고 부딪히면서 한강이 또 이제 내암하고 절교를 해버리는 거죠. 한강이 내암하고 절교하고 구암이 남명이 이제 구암하고 절교하면서 구암이 그 남명은 이제 어떻게 평일날 저 사람이 나하고 경의를 논하던 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절교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한강 같은 경우는 정인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게 남명집이 뭐 이상하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영남이 분열돼 버리니까 그거를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내암은 강행해 버리니까 절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내암의 제자들이 한강이 역무를 꾸몄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남명과 구암이 이제 절교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러면서 남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남명은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인데 구암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명을 중심으로 남명학파가 오히려 강화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광해군이 이제 임진왜란을 잘 마무리하고 그게 북인 세력이 광해군을 이렇게 떠받들고 이게 이제 광해군 정권이잖아요. 그러면서 인조 쿠데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인이 이제 몰락해버리죠. 몰락하면서 서인 노론 정권이 이제 전국을 운영하면서 북인은 철저하게 북인을 이제 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남명도 굉장히 추락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내암과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 또 난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구암이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이 됩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했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적막하게 되죠. 적막.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들, 여기도 집안 분들이 몇 분 오고 계십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 집안 또는 사천의 어떤 유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잘 지내고 이렇게 할 때는 구함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송사에 휘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문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글도 별로 없고, 그 난감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제자들한테로 이게 학문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건하고 관련됩니다, 사실은. 전수가 되지 않고 지금 막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명 정도 거의 이렇게 건질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뭐 300, 400 이렇게 돼가면서 이게 제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 그룹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선생을 띄웁니다. 유명한 선생들. 그러니까 퇴계가 되는 것도 퇴계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정성도 나오고 굉장한 분들 많잖아요. 한강이 한강되는 것도 미수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영남학파 안에서 내적 갈등이 만들어지면서 퇴계 난명 사이에서 끼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제자들도 사라져가는 이런 어떤 형국. 그러면서 뭐 그 구함하면 좀 쉬쉬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이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천 중심으로 해서 구함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특히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더욱더 강화돼요. 이런 어떤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 그때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주 지역에도 보면은 난명을 새롭게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선 후기 18, 9세기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서 구함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퇴계학파 안에서 구함은 어떤 존재냐면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퇴계의 편지가 이준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집안 이야기 그런 걸 막 해야 되기 때문에 442통이에요. 정유일한테 보낸 게 168통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조목에게 보낸 게 156통. 그 다음이 바로, 이 전부 다 여기는 퇴계학파 안에서 그 직원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이 바로 구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는 것은 퇴계의 제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 서예, 그 다음에 학봉, 한강 이런 분들 꼽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뽑는 거죠. 잘난 분들. 이것도 학파를 형성하고 학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꼽는 거예요. 월천을 꼽기도 하는데, 월천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퇴계학파 안에서 3대 제자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학통을 제대로 구성해가지고 맥을 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퇴계의 당대는. 그래, 퇴계의 선진 제자들 가운데 문인이 109명인데요. 그 가운데에 정지운, 이담, 그 다음에 구함이에요. 세 번째로 위치해 있습니다. 퇴계 제자들 가운데에
3인 가운데 뽑으라 하면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참 야박해요. 세상은 힘인 대로 가요. 서해 쪽으로 가고, 학봉 쪽으로 가고, 한강 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 이만큼 중요한데. 보세요. 세 번째로 퇴계 문집 보면은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20세기 와가지고 대관대 유계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 와가지고 19세기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때도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도산서원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유림에서 많이 논의돼요.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된 계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관대 유계회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천에서. 그런데 유계회에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이제 뭐 그 워낙 하여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딸려요. 많이. 그 주목 역할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해야 아마 구암이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수치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죠. 최규민 대관대 유계 계안이 있는데 그 안에 거기서 뭐를 쓰느냐면은 선생은 일찍이 구암 송인수 선생을 사사하고 만년에 퇴계 선생을 쫓아서 이때는 이미 이제 남명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암을 함께 추승해보자. 이 남명도 마찬가지예요. 남명 이야기할 때 보면 늘 퇴계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퇴계가 워낙 이 시대에는 우뚝하니까 그 당시에는 남명 같은 경우는 퇴계하고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암이 퇴계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퇴계,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귀었는가 이런 것들, 누구하고 친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남명도 그렇고 구암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퇴계 선생을 쫓아가지고 마침내 대업을 성취하여 학문을 창도하고 가르침을 베풀어서 백세의 아름다운 은혜를 끼쳤다. 백세의 아름다운 은혜를 끼쳤는데 이미 시대가 많이 변화됐지만은 이게 공허하게 들리죠. 공허하게. 그 안타까움은 절절하게 알겠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부분들이 힘이 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선의 어떤 자본 논리, 돈 버는 데 신경을 더 써요. 공허하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사람들 안 모여요. 돈 버는 데까지. 경쟁 상대를 밟고 빨리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자본.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극복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구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집하고 뭔가를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 시기에는 최규민이 살던 이때는 이 이야기가 맞긴 한데 굉장히 공허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1900년대 초거든요. 1900년 초인데 이때는 도덕이 무너진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만 그래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암이 내적으로 이제 중용학을 이제 하면서 학문을 결집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천명지 위성이요 중용이잖아요. 이게 중용령 가운데 중용령 맨 처음에 그 구암집 보면은 중용령이 나오는데 그게 14수예요. 거기 보면은 명성도교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여기에 중용의 맨 처음에 보면 천명지 위성이요 나오죠. 천명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적이 위교니라. 요걸 따가지고 이 시를 짓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바 명이 되고 또 사물에 부여되면 이게 성이 되는 것이라네. 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이다. 날마다 쓰는 일상의 어떤 행위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예악이라든가 형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도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는 어디에서? 하늘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천명이 개입. 그래서 군자는 항상 이 중용이 그렇습니다만은 늘 하늘을 감지합니다. 성자는 천지도예요. 성이라고는 정성성자 있잖아요. 말씀은변에 이룰 성자. 이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하늘의 도이고, 성지자는 인지도에 아니, 그 성이 되려고 하는, 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자는 불면이중하고, 이 하늘의 도는 힘쓰지 않아도 그러하고,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얻을 수 있으며, 종용중도, 종용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 법도에 맞게 행하나니 성인이 그러하고, 성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더라도 진리에서, 법도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보통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지금부터 어긋나가지고 다른 욕망에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인은 종심소욕 불유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이 아니라 이게 성하려고 정성스러우려고 하는 노력하고 이렇게 하늘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하늘을 제대로 가슴속에 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택선이 고집지자, 선과 악 가운데에 선을 택해가지고 굳게 잡는 사람, 굳게 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이게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범인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죠. 선을 했다가 우리 선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밀려나가지고 다시 이제 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선으로 갔다가 이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게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적으로 수양해서 성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성리서를 출간하고 서원을 건립해가지고 조선 시대에 그 전역에 베풀자. 이 두 개가 퇴계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퇴계가 서원운동 막 벌이잖아요. 이 구암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퇴계와 함께 그걸 하죠. 구암이 간행한 서적이 25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을 하는데도 집안이 거들나는데 25종을 만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경주 부윤이라든가 순천 부사라든가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퇴계도 구암이 없었으면 도산서원에서 책이나 읽고 왕래 풍류만 즐겼지 이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정두, 구암의 제자인데 비록 한산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경전에 도움이 될 만한 판본이 없는 성리서를 보면은 이웃 고을 수령에게 강력히 근호해가지고 반드시 간행하도록 한 뒤에 그만두었다. 꼭 필요하면은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이 일을 해보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쭉 하는 것이 아니라 퇴계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생각이 있으니까 퇴계하게 권유하기도 하고 이 책이 어떻습니까? 권유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정이 되면은 이웃에 군수가 또 있을 테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간행을 하고 사학서원으로 이 나중에 사익이 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정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 최치원이라든가 김유신 설총, 조위 김경필 이런 분들을 모셨지요. 이 당시에 퇴계가 이런 격려 편지를 보냅니다. 퇴계가 보세요. 연운록 전후집을 한꺼번에 간행해서 배포하신다니 후학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책의 발문은 퇴계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내가 병들어 나태하기도 하고 하거니와 손가락질 받을, 그래 퇴계는 오히려 혐의가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좀 주저주저 하는데 실천력이 있었던 구암은 그것을 먼저 실행을 하고 주저하는 퇴계를 오히려 끌어들여가지고 발문을 써요. 퇴계는 조심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혹시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하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 구함은 계속 언제 보내주십니까? 자꾸 하는 거죠. 그릇 찾으시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불안할 따름이니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원의 발문도 사정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써주기는 해요. 그런데 주저하는 퇴계와 이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퇴계도 사실은 생각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함은 이것을 실천하죠. 그리고 이 퇴계는 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다 퇴계집이 있어요. 옥천 정사를 지으셨더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년을 그리고 사모하는 기운을 더하게 합니다. 건물의 여러 이름은 마땅히 말씀한 대로 편액의 글자를 써서 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빨리 보낼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씨를 아까 제가 말씀한 임청대도 퇴계의 글씨고 퇴계의 글씨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붙입니다. 편액을. 퇴계하고 구함이 어떤 동지관계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중용학을 정립하고 성리학을 보급을 하게 되는데 퇴계와의 중요한 동지관계를 형성했다. 이거는 거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리서 출판과 서원 보급론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하고 중용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학이 있기 때문에 천과 인의 인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문제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지 위교원이라 교하는 것은 교육 향교죠. 향교 서원일 텐데 특히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천은 거기에 도의 자리이고 그 성품을 어떻게 닦아가지고 천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서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중용을 토론하게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룩한 성과 보겠습니다. 2만 부가 쓰는 건데 이게 여기부터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당시에 인식하고 퇴계가 또 구함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제가 이야기한 건 대체로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지라든가 서원, 세원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퇴계가 그러면 구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퇴계의 어떤 그 후손들, 그 퇴계 집안의 분위기겠죠. 퇴계 집안의 분위기를 잘 전한 이만부 이야기 보면은 월천은 어려서부터 선생한테 배웠는데 문인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다. 선배격인 고봉, 기대성은 선생을 만난 것이 조금 늦었지만은 선생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강마한 것이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이야기, 이기 논쟁 이런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덕계는 산의 문화, 이 남명이죠. 남명의 문화에서 나왔지만은 선생께서 그 소박하고 근실하여 간절 독실한 것을 독실하다고 이렇게 승인을 했다. 여기 월천, 고봉, 덕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고봉을 빨간 걸로 제가 해놨어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함입니다. 구함하고 약포, 금계, 백담 이런 분들이 혹은 문장으로 혹은 학문으로 혹은 품행과 도의로 칭송을 받았는데 서예하고 학봉하고 이런 분들은 가장 후배고
또 동강하고 한강도 있지만은 늦게 문화에 출입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죠.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퇴계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요 학봉하고 서예하고 만년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인정세태죠. 인정세태. 그것을 통해서 퇴계의 도맥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왕성하기 때문에 퇴계의 도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이게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체로 고봉하고 구암인데 위에는 선백계기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주자들 같은 경우는 구암하고 약포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어떤 사람이 퇴계한테 물어요. 누가 선생님의 문화생들 가운데에 공부 좀 합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문화생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이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공부로서 고봉 기대성하고 구암 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성하고 이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퇴계 마음을 알고 물어보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중후하고 인에 가까워서 길을 따르고 궤도를 지켜서 반드시 끝까지 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옳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쭉 갈 것이다. 크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견이 아직 큰 강령을 터득했다 하지는 못했는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두 사람이 내문화생 중에 최고다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고봉하고 이구암이죠. 그래서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학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도학을 전수한 사람은 용주 조경 같은 경우는 구암이다. 퇴계 선생 문화에서 머리를 굽혀서 친히 중용을 전수받았다. 중용이 핵심이거든요. 도맥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과 성과 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학의 조선적 토착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암이 발간한 서적들입니다. 구암이 발간해가지고 서적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연평문답이라든가 단문이라든가 일학연언록 이 전부 다 정의천, 정명도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시유서, 정의천, 정명도 이야기, 주자실기, 주자연보, 그러니까 정주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책을 집중적으로 발간하죠. 이 책이 없었으면 구암이 발간한 이 책이 없으면 조선 유학사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구암이 발간한 겁니다. 경연녹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랬는데 조선에서는 어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암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호를 경연이라고 요거는 구암 이야기입니다. 당호를 경현이라고 이름한 것은 한원 선생의 도를 추모함이었고 계단 아래 각을 세운 것은 4개의 글을 판각하기 위함이었다. 요 2개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의 도를 추구함이었고 선생의 도가 뭔데? 바로 요수무탕으로 내려오는 그 도맥을 한원당이 이었다는 거거든요. 훗날 이 당에 오르고 대에 오르는 자가 당시의 일을 추구하면서 제도의 성실을 관찰한다면 그 누군들 팔을 걷어붙이고 가슴을 치면서 천년 뒤에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늘에, 바로 하늘에 호소하고자 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구함은 이 도맥이 끊길까 싶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합니다. 한원당을 재발견하죠. 그 퇴계의 어떤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퇴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퇴계도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돕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건 최근 것입니다만은 경현록 이런 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보면은 순천에 가면은 옥천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경현문이에요. 경현문. 경현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내석에 새겨져 있어요. 이종기, 만구 이종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태계연원의 적전이요. 누구가? 구함이. 구함은 태계연원의 적전이고 유림의 종장이다. 이게 이가순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가순. 그 다음에 이종기는 공문에 자로가 있듯이 퇴문에는 구함이 있다. 자로가 어려울 때, 공자가 어려울 때 앞에 나서가 다 처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퇴계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구함이 다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공문에 자로가 있다면 퇴문에는 구함이 있다. 이가순이 퇴계 집안 분이잖아요. 퇴계 연원의 가장 핵심적인 적전은 이 중용학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누구한테 있어요? 이 구함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함을 왜 우리가 재발견하고 재인식을 하고 제대로 퇴계 학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치가 조정돼야 되고 한국 유학사 안에서 특히 성리 학사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명감을 갖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더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힘이 크게 되거든요. 조그만한 물이 모여가지고 뇌를 이루고 그 뇌가 강이 돼가지고 바다를 이루듯이 지금 그러니까 학술사가 대체로 힘으로 갔습니다. 힘으로.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반성해 가면서 공부하고 또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주에서 구함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이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다양했습니다만은 주로 남명 이야기를 하고 퇴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구함 이야기는 더욱더 깊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학사를 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본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함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